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고 혼자가 된 지금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겪어봐야 안다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TV에서나 듣던 이야기를 내 인생에서 직접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었고 우리의 미래는 마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죠.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남편은 더 이상 처음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향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너 정말 구질구질하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즘 제 모습이 딱 그 말 그대로예요.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는 늘 신우이가 있었어요. 신우이는 저희 관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줬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결국 남편의 말과 행동이 모두 신우이에게 휘둘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축의금으로 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면 그만큼 저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아이만 없었다면 더 일찍 낳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죠. 그 허무함이 더 클 거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감사해요. 제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정말 사랑스러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남편도 저도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사실 동갑내기예요. 그리고 사내 커플이었죠. 그때 저는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현장에서 관리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저는 격리 업무로 경력을 쌓고 더 나은 연봉을 위해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처음엔 남편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직원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첫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저도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그날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로 자꾸 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왜 그렇게 저를 자꾸 쳐다보셨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그때 너만 눈에 들어왔어.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 딱 봤을 때 느낀 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였죠. 뭔가 독특하고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언니. 신우이가 처음 저에게 인사할 때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정말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 이후로 남편이 신우이를 자주 자랑했어요. 우리 여동생 정말 대단한 애야. 22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도 꽤 많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젊은 나이에 벌써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니 능력 있는 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신우이는 키가 155cm 정도로 작지만 비율이 좋아서 사진빨도 잘 받는 편이었어요. SNS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협찬이나 광고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여보,
신우이 진짜 부지런하고 능력 있네. 그 나이에 사업을 그렇게 키우다니. 제가 놀라워하며 말하자 남편은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여동생 보면 대견해. 신우이는 자신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고친 사진과 최대한 비슷하게 성형까지 했대요. 몸매도 굴곡이 좋다 보니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옷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느 날 신우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와, 너 신우이 진짜 이쁘다. 완전 연예인 같아. 진짜 실물이랑 똑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성형도 했고 몸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옷빨이 잘 받더라. SNS 팔로워가 10만이 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신우이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었어요. 어느덧 신우이 회사에 직원이 10대 명이나 될 정도로 커졌고 오프라인 매장도 3곳이나 생겼어요. 남편과 저는 그때 막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신우이가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무려 800만 원을 내더라고요. 와, 여보, 진짜 통 크다. 800만 원이나 내다니. 제가 놀라서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 동생 진짜 대단하긴 해. 그때만 해도 저도 신우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어리지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부모님들도 신우이 덕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고요. 시부모님은 신우이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디를 가도 신우이 자랑을 하셨죠. 딸 덕분에 아파트로 이사도 가시고 그만큼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항상 저였거든요. 어느 날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나름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죠. 시아버님께는 장갑, 시어머님께는 화장품 세트를 사드렸고 신우이에게는 축의금으로 800만 원이나 해줬으니 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명품 가방을 골랐어요. 아가씨, 이거 선물이에요. 신혼여행 중에 골랐어요. 제가 가방을 건넸는데 신우이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신우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 가방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건 엄마한테 더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면서요. 황당한 얼굴로 신우이를 쳐다보니 새언니 취향이 참 올드하네요. 우리 엄마 세대랑 비슷해요. 라며 계속 간간히 웃더라고요. 참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건 아니라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많이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한술 더 떠서 예, 이 화장품 세트는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사돈 갖다 드려라. 나는 이렇게 저가 화장품은 피부에 안 맞더라. 라며 대놓고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뭐 가방이나 화장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니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옆에 있던 명품 가방에 든 쇼핑백을 도로 제가 들고 왔어요. 제 행동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예, 그건 나더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제 취향이 올드하고 저가형 화장품밖에 몰라서 선물을 잘 못 골랐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 가방이랑 화장품은 제 친정어머니 드리고 선물은 제가 다시 골라올게요. 라며 쇼핑백을 챙겼죠. 그러더니 신우이가 엄마, 어차피 저 가방 디자인도 별로예요. 내가 새로 사줄게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신우이의 말에 표정을 고치고는 그래, 그것도 사돈 드려라. 사돈이 언제 그런 가방을 들어보시겠니?
라며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셨죠. 옆에서 남편이 화를 내며 뭐 하는 짓이야? 들었던 선물을 당신이 왜 다시 가져가? 라며 저를 난물하더군요. 제 심기에 불을 지피는 말을 했었는데 안 들리는 척 무시하며 집에 갈 때 끝까지 가방도 들고 갔어요. 그건 그냥 제 친정엄마께 줘버렸답니다. 다른 사람 선물 주려고 샀던 걸 드리는 게 엄마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물의 고마움도 모르고 무안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기에는 가방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남편의 외벌이로 쌍둥이까지 키우며 저축하려면 참 많은 것을 아껴야 했어요. 외삼촌이 농사를 지으시는 덕분에 기본적인 식재료를 받아올 수 있었고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저도 친정에 쌍둥이를 잠깐 맡겨놓고 농번기에는 가끔 일손을 돕기도 했는데 외삼촌께서 올라 키우기도 힘들 텐데 오지 말어. 삼촌이 돼가지고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나는 네가 삼촌이 주는 걸로 맛있게 잘만 먹어줘도 고마우니 그걸로 됐다. 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먹었어요. 삼촌이 주신 식재료로 집에서 매일 열심히 요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하는 특별한 상황을 빼면 가족 외식이나 배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닭이나 돈가스를 직접 튀겨주고 애들 간식도 홈베이킹으로 직접 만들어가며 식비를 아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매번 사 먹어야 했는데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시락을 싸줬어요. 아이 용품은 맘카페 같은 곳에서 발품 팔아 싸게 사고 집에서도 자잘하게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어요. 미용실에 가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죠. 그런 저와는 다르게 신우이는 참 화려했어요. 매일 피부과에 가서 이름도 어려운 시술을 받고 미용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머리카락을 잘랐다가 붙였다가 하더라고요. 손톱엔 매번 새로운 네일 디자인이 있어서 볼 때마다 달라져 있었어요. 신우이의 집들이를 시부모님과 함께 갔을 때 그 집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아직도 생생해요. 신우이의 집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는데 대리석 바닥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한눈에 봐도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드레스룸에 들어가 보니 백화점에 있을 법한 진열대에 비싼 시계, 액세서리, 가방, 명품 옷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신우이는 단가가 낮은 원단으로 만든 보세옷을 팔고 그 옷을 그녀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사서 입고 있다는 게 새삼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정작 신우이는 명품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때 신우이가 옷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가씨? 쇼핑백에 옷이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라고 물으니 신우이가 저는 한번 입은 옷은 다시 잘 안 입게 돼서요. 필요 없는 옷인데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새언니 주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저도 잘 안 입을 것 같은데 어쩌죠, 아가씨? 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이가 어차피 제가 버리는 옷들이 언니 옷장에 있는 것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비교 불가한 옷들이라고요. 이참에 언니 옷장에 있던 구질구질한 옷들 다 버리고 제가 준 옷들로 채우세요.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세상에 이런 신우이가 어디 있냐. 얘, 너는 참 복도 많다. 네가 어디서 이런 옷을 입어보겠니? 라며 호들갑을 떠셨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네가 어디서 이런 거 하겠냐라는 식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가 기본이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로 말하니 이젠 지겨울 지경이었죠. 거기에 남편까지 거들며 당신은 옷 안 사 입어도 되겠다. 앞으로 당신이 혜리가 안 입는 옷들을 다 받아서 입으면 되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입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어떡하죠? 아가씨 옷은 다 길이가 짧아서
제 반밖에 오지 않네요. 아가씨도 이 옷들 다 길이 수선한다고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놔뒀다가 나중에 채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가씨 옷 입히세요. 길이가 아담해서 딱일 것 같네요. 사실 저는 키가 168cm로 여자치고는 큰 편인데 신우이는 키가 155cm라 저와 체형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애미처럼 여자는 키가 너무 커도 멀대 같아서 징그러워. 여자는 좀 아담한 맛이 있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어머님, 요즘 여자도 키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포토샵으로 키 늘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자는 키가 작아도 상관없지만 남자는 키가 작으면 여자 만나기 힘들다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애들 아빠는 저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키가 아담해도 상관없었거든요. 라며 눈치 없는 척 웃었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하셨지만 제가 또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무시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그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맞받아쳤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들으니 이제는 그냥 듣고만 있긴 힘들더라고요. 신우이 남편이 함께 있던 술자리에서도 그런 말이 오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에 대한 존경은 진작에 사라졌죠. 그래도 화가 난다고 시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싶진 않았고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응수하는 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아무리 밟아대도 저는 잡초처럼 몇 번이고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큰일이 터졌죠. 신우이가 판매하던 화장품, 그 중에서도 선크림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선크림을 사용한 고객들의 피부에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긴 거예요. 그 뒤로 항의가 빗발쳤죠. 구매자 중 30%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발진을 겪으면서 신우이의 패션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사태는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고 신우이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피해 고객들이 단체 소송을 걸었고 허위 광고로 높은 벌금형까지 받았죠. 신우이는 그 넓던 40평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화장품 로즈숍도 문을 닫고 운영하던 옷가게 3곳도 모두 접게 되었어요. 신우이 남편도 차를 팔아야 했고 그 문제로 부부간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신우이를 안쓰러워하며 죽을 것처럼 걱정하더군요. 남편도 신우이가 불쌍하다며 걱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나는 아가씨가 망했다고 생각 안 해. 평수가 절반으로 줄었을 뿐이지. 여전히 서울의 20평대 아파트에서 외제차 몰고 다니잖아. 망했다고 해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우리는 원래 가진 게 없고 절약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혜리는 원래 높은 수준에서 살았었는데 집도 차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물었죠. 당신은 밖에서 일만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는 27평짜리 빌라에서 애들 키우고 저축까지 했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으며 살았는데 이게 사는 거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여전히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은 거야. 하지만 혜리는 달랐잖아. 당신은 혜리가 얼마나 상심이 큰지 모르는 거야. 라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신우이에게 우리가 모은 적금을 빌려주자는 망언까지 하는 거예요. 혜리가 저렇게 재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빠로서 두고 볼 수가 없다. 난 내 동생 믿어. 우리가 모은 2억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돈에 곱절을 해서 다시 돌려줄 테니 투자라고 생각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빌려주자고 할 수 있어? 라고 덧붙였죠. 남편은 혜리 회사가 이렇게 망하고 술만 마시고 있잖아. 채은이는 엄마 아빠가 봐주고 처남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혜리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 힘들 때 해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잊었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웃음만 나왔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뭘 얼마나 도와줬다는 건데? 매번 자기 쓰고 버릴 물건만 가져다 주면서 생색낸 거? 축의금 800만 원 준 걸 8년 내내 나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뭐 축의금도 고맙고 비싼 식당 데려다 준 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아? 2억을 선뜻 빌려줄 만큼 도움받은 적은 없는데 난?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신우이와 시어머님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니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예, 애미야.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저축하면서 그걸 왜 네 돈인 양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애쓰면서도 목소리엔 이미 서러움과 분노가 섞여 나왔어요. 어머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그 돈 애들 아빠가 벌어왔다고 해서 그게 애들 아빠의 돈만은 아니에요. 제가 제 커리어 다 포기하고 혼자 쌍둥이 육아하며 살림하고 저축까지 해서 모은 돈이라고요.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름 경력도 쌓아가고 꿈도 있었죠.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모든 걸 내려놔야 했어요. 육아 집안일을 전담하면서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끼고 저축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 돈이 저절로 모인 것처럼 여기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도 콧방귀를 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 모아서 뭐 할 건데? 니네가 그 돈으로 집이나 살 수 있니? 돈도 굴려본 놈이 더 잘한다고. 네 신우가 똑똑하니까 너네 2억 맡기면 금방 굴려줄 거다. 그깟 2억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난리야?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2억이라는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더라고요. 새언니, 저 20억씩 매출로 뽑던 사람이에요. 언니 같은 사람이야 고작 2억이 세상의 전부 같겠지만 저한테 그 2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억 갖고 있다고 저한테 유세 좀 부리고 싶었나 본데 저한테 굳이 자존심 세울 필요 있어요? 그 2억 20억 만들어서 드릴게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한마디 했죠. 아가씨에게 2억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2억이 없어서 저한테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물음에 시누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야. 당신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돈 가지고 치졸하게 이럴 거야? 남편의 말이 차라리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하다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폭발해버렸죠. 당신 가족은 우리 애들이랑 나야. 아가씨랑 어머님이 아니라고. 당신은 결혼했고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가정이야.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건 우리 가정이라고. 제가 소리치듯 말하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지금 나보고 치졸하다 했니? 저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저보고 궁상 맞다고 하셨죠? 비웃으셨죠? 매번 저 무시하셨어요. 모두들요. 정말 분노가 끝없이 치밀어 올라서 목에 핏대가 서는 게 느껴졌어요.
2억이라는 돈을 8년 동안 저를 갈아서 모았어요. 네, 2억은 제 전부예요. 제 세상은 그래요. 저한테 치졸하다고 하든 뭐든 이젠 상관없어요. 저는 절대 돈 못 빌려주니까 더 이상 저한테 이런 구질구질한 돈 얘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악에 받쳐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신우이랑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이제 좀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그들을 쫓아내듯이 보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집에서 그들이 떠나길 바랐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간 뒤에 남편이 저보고 미쳤냐고 하네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적금 깨면 무조건 이혼이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저 몰래 적금을 깨고 2억을 저와 상의 없이 신우이에게 빌려줬네요. 통장이 남편 명의로 있었던 게 화근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적금을 들었던 게 제 천추의 한이네요. 돈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신우이의 SNS가 다시 활성화가 됐어요. 신우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언제 산 건지 명품백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가짜는 문구와 함께요. 화가 너무 나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심정으로 바로 신우이에게 냅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긴 받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아가씨, 돈 빌려가더니 명품백부터 사셨네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장들이 저를 무시 안 하니까요. 아직 명품백을 메고 다닐 여유는 되는가 보다 하며 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일 거 아니에요? 라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데 도저히 신우이랑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거라 판단이 되었어요. 이번엔 남편에게 난리쳤어요. 너는 머리가 비었구나. 아니면 기막혔거나. 내가 신우이에게 명품백 사주려고 8년 동안 나 갈아가면서 2억 모은 줄 알아?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매야 하는지 알긴 알아? 정말 끊어질 정도로 졸라매야 모을 수 있어. 신우이 명품백 사줄 돈으로 우리 애들 예쁜 옷이나 한 벌 더 사주고 좋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일 수 있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내가 남 허영이나 채워주려고 이렇게 거지같이 산 줄 알아? 신우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우리 돈을 10배로 불려준다고 해도 나는 내 영혼 갈아서 모은 그 돈으로 연병하는 꼴 죽어도 못 봐. 돈 당장 다시 받아와! 라며 쉬지 않고 이야기했네요.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마치 사전에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남편과 싸우고 있거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창 들고 다니던 중고 가방 몇 개를 한 뭉텅이 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제가 뭘 기대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를 위한다며 생색을 내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어이가 없었죠. 언니, 이거 받고 마음 푸세요. 상황이 좋아지면 새 걸로 사드릴 테니 일단은 이거라도 쓰세요. 중고라도 메고 다니면 언니 어깨에 으쓱할걸요? 신우이가 정말 태연하게 그 말을 하는데 뻔뻔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이거 봐라. 혜리가 당신 생각을 이렇게 하는 애야. 당신이 언제 이런 가방 써보겠어? 정말 한심하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재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했죠. 내가 아가씨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꼬박꼬박 존댓말하며 대접해주니까 내가 정말 아가씨 밑사람 같아요? 생각하는 게 너무 수준 떨어져서 상대하기도 싫어요. 내가 가방 때문에 그런 줄 아는가 본데 나 가방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동생이나 오빠나 하나같이 정신 빠진 건 똑같네요. 진짜 이 집안 넌더리가 나서 못 버티겠네. 제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러자 신우이도 참지 못하고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 진짜 왜 이래요?
이래서 가난한 집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들 하는구나. 그릇이 간장정지만 하네요? 오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집이라니. 제가 얼마나 이 집안에 최선을 다했는데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도 여전히 눈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길래 이번에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거지 같은 나는 이 집안에서 빠져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 난 이 집안이랑 연 끊고 싶다. 정말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게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우이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그쪽 오빠랑 이혼할 거니까 내 1억은 내놓으세요. 그 돈의 절반은 내 거니까 안 내놓겠다 하면 소송 걸어서라도 받아낼 거예요. 그러자 신우이가 정말 기가 막힌 듯이 또다시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그깟 1억 줄게요. 1억만 있어도 저 다시 일어나는 거 금방이에요. 정말 자기가 아직도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환상 속에서 여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신우이의 태도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덕분에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지? 1억 안 준다고 버틸까? 했던 걱정이었는데 정말 단순하게도 돈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더라고요. 그래, 이래서 망했겠지 싶었죠. 그 이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짐을 싸서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2억의 절반인 1억도 무사히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요. 솔직히 그 돈을 무사히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었어요. 전 남편이 될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도 신우이에게 그대로 투자하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10배로 불려서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머리가 꽃받친 건 유전인 건지 두 남매가 아주 사이좋게 그 환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이 긍정적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을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괴롭혔어요. 이혼을 앞두고도 그들은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다 끊고 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그들과 엮일 일도 없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했고요. 신혼집 정리하려고 제가 쓰던 짐과 애들 물건들을 담고 있는데 이젠 전 남편이 된 사람이 집에 들어오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결과냐면서 이혼해서 받은 게 꼴랑 1억인데 그 돈 받으려고 우리가 지낸 그 시간과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반쪽짜리 집안에서 키울 작정이냐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제야 이혼이란 게 전 남편에겐 와닿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당신 가족 전체가 신우 하나만 바라보고 신우 한마디에 다 휘둘리는데 나는 우리 애들까지 신우 한마디에 휘둘리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그게 더 불안한 환경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당신이 우리 적군까지 깨다가 그 돈은 우리의 미래도 되지만 애들 미래도 되는 건데 신우 하나 때문에 그걸 싹 뽑아버리는 모습 보며 확신이 들었으니 다시 합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다. 그러니 괜히 와서 긁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제 옆에서 한숨을 몰아쉬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내 여동생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당신 그런 행동 진짜 추잡스럽고 이제 와서 괜히 애들 핑계 대지 마. 솔직히 말해봐. 만약 내 여동생 사업에 문제 없었으면 당신이 가져간 1억 신우한테 투자했을 거잖아. 근데 망했으니 불안해서 싫다는 거잖아. 누가 누구한테 훈계진인지 모르겠다 당신. 아무튼 나도 이제 질렸으니 그만하자고. 당신도 알아서 잘 살고.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이유는 신우 때문이 아닌데
신우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원인은 남편이죠. 본인이 중간에서 중심 못 잡고 흔들리고 있으니 그 사람 손잡고 있는 우리 가족도 함께 흔들리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혼을 했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대화 나누며 그런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깔끔하게 갈라섰어요. 갑자기 무턱대고 아이들과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온 딸을 보며 놀란 부모님과 새 남동생을 본가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모든 일들을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어요. 남동생들은 가만 안 두겠다며 당장이라도 서울에 갈 기세였고요.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듣더니 엄청 속상해하셨지만 제 이혼을 모두가 응원해줬어요. 그 이후로 시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과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시도를 했는지 결국 제 전화로는 연락이 안 되니 이번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뻗는 걸 보니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친정 아버지가 대신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시부모님께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수희 이혼 찬성입니다. 만약에 수희가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라도 시킬 겁니다. 사돈 딸 귀한 줄 알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아십시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그 뒤로는 정말로 시부모님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던 건지 아니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아무튼 그 이후로는 그쪽에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혼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삼촌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물론 애들도 저와 함께 갔고 친정 부모님도 따라 내려오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이사를 감행한 거죠. 제가 삼촌에게 가서 배우고 싶었던 건 비닐하우스 운영 방법이었어요. 그동안 삼촌이 보내주신 식재료들을 먹어보면서도 늘 왜 이렇게 맛있나 궁금했는데 직접 내려가서 보니 정말로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삼촌은 정말 꼼꼼하게 농사를 짓고 계셨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잘 자라는지 보면서 저는 마치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힐링이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삼촌이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덕분에 금세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남자는 바로 전 남편이었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동네 사람들이 몽땅 뛰어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지 겁을 먹은 것 같았죠. 전 남편이 왜 여기까지 내려왔나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남편은 신우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살던 20평짜리 아파트도 이미 사업 자금으로 다 탕진해버렸고 신우이는 남편과도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도 참 대단하죠. 그 와중에 이혼을 하면서도 외제차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말아먹고 남편과 이혼하면서도 그 차는 지키겠다고 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 남편은 결국 그렇게 신우이와 이혼하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그 이후 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신우이가 다시 들어와 함께 살게 된 거죠. 두 남매가 한 집에서 다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이번에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들쑤시면서 시댁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업도 결국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댁집까지 몽땅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지금은 전 남편과 신우이가 작은 원룸에서 같이 산다고 하니 정말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이렇게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였어요. 참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혼 후에 뭐라도 잘 되길 바랐지만 그쪽 집안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판타지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만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이가 전 남편과의 연락을 끊고 자기 길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놀랍지도 않았고 솔직히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신우는 자기보다 15살 많은 고깃집 사장과 재혼해서 혼자 따로 나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은 늘 어떻게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데는 빠르다니까요. 지금은 불판 갈고 고기 굽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그 남자를 만난 이후로는 시댁과도 연락을 다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남편조차 신우와 연락한 지 몇 달이나 지났다고 하면서 그걸 제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죠.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어리석었어. 동생 그것은 아주 지 살 길만 찾아서 나가버리고 이젠 우리 가족한테 연락도 하지 않더라. 번호도 바꿨어. 바뀐 번호가 뭔지도 모르겠어. 어젠 동생이 재혼했다는 고깃집에 갔는데 동생이 나한테 10,000원 주더라. 이걸로 다른 곳 가서 밥 먹으라고 하면서 말이야. 내가 그동안 동생한테 쓴 돈이 얼만데 내가 진짜 오죽 열이 받고 후회스러웠으면 그 돈 받자마자 곧장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나 진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럴 일 없으니까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어?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따를게. 정말 부탁이야. 어? 내가 미안했어 여보. 전 남편이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말하는데 솔직히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그동안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감동은 없었어요. 그냥 예상보다 조금 더 철이 늦게 들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우가 자기 특기를 살려 나이 많은 고깃집 사장을 붙잡았으니 그쪽에서는 신우가 똑똑한 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남편은 여전히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다시 돌아와 함께 살자고 빌어댔지만 저는 그에게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돌아가. 이제 나랑은 끝났어. 그때 삼촌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어요. 전 남편은 그제서야 다급하게 도망치듯 멀리 사라졌어요. 삼촌이 없었더라도 제가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지만 삼촌이 나서주니 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신우를 통해 정말 많은 교훈을 배웠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딱 신우에게 해당되는 말이더군요. 신우는 늘 남들보다 더 큰 꿈을 꾸며 허세를 부렸지만 결국 자기 능력 이상을 쫓다가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를 붙잡아 재혼한 걸 보면 참 교훈이 많아요. 이혼 후에야 깨달은 건데 시아버지가 신우를 보고 배우라고 한 말이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싶더군요. 저는 이제 제 소신을 지키면서 꾸준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 넘치게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에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처음 삼촌 댁에 내려왔을 때 삼촌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이혼을 하든 남편을 쫓아냈든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는 거지. 남 눈치 보고 그럴 것도 없어. 내 힘들다고 남들이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 나도 그 생각으로 여기서 농사 짓는다. 농사꾼이라고 무시하던 놈들 지금은 내가 타는 자동차 보면 나랑 눈도 못 마주치고 지나가더라. 그러니 너도 마음 독하게 먹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 테니 그렇게 새 출발해라.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촌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삼촌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월급도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검소하게 정말 필요한 일에만 돈을 쓰면서 살고 있어요. 화려한 옷이나 비싼 물건에 눈이 돌아가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아끼고 또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땀 흘리며 얻는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어요. 농사일은 단순히 땅을 가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죠. 가끔은 전 남편이 찾아왔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도 제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생각해요. 만약 그때 마음 약해져서 그를 다시 받아줬다면 저는 또다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전 남편, 신우, 시댁 모두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면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강인함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제게 주는 평화와 행복을 만끽하면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저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서울에서의 지난 결혼 생활과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이제 완전히 제 뒤편으로 넘겨버리고 살기로 했어요. 그 후로도 전 남편이 계속 찾아오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그런 고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냈거든요. 당연히 전 남편과 다시 합칠 일도 없고 제 인생은 이제 새롭게 시작됐으니까요. 특히 신우의 모습을 보고 나름 교훈도 얻었어요. 그 사람도 결국엔 자기 외제차를 놓지 않으면서 15살 많은 고깃집 사장과 재혼했잖아요. 그런 모습은 저도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해주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누군가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를 한정지으려 한다면 그게 가족이든 남편이든 그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의 족쇄일 뿐이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신우도 가족에게서 더 얻을 게 없으니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처럼요. 좀 지나쳤지만 요즘은 저렇게 사는 것도 똑똑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똑똑하게,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다른 분들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